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서 딱 그것만 하겠습니다. 그냥 정말 가볍게 최대 최소까지만 조금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 최대 최소의 활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에 나중에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은 처음에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좌우 대칭이 되는 거고, 좌우 대칭이 된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어느 한쪽에서 축을 기준으로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면 증가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증가하는 부분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칭되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감소하는 구간이 생길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2차 함수에서는 반드시 어디 저 꼭대기 부분이 하나 생길 거라고요. 얘를 찍고 내려가는 혹은 어디를 찍고 올라가는. 그럼 그렇게 찍고 올라가는 부분, 내려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 그래프에서 어디가 될까요?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된다라고 했으니 축의 값을 가질 때 정확하게 제일 큰 부분 혹은 제일 작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식에서 a가 0보다 클 때에는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일 테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며 p, q라고 할 때 가장 내려와 있는 그 값이 생길 거라고요. 그때는 최소값이 존재할 겁니다. 최소값이 얼마? 꼭지점. 그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건 이 식에 대한 값을 의미하고, 즉 y 값에 대해서 제일 클 때와 제일 작을 때, 즉 그래프로 따지면 가장 위와 가장 아래 이런 경우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럼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가장 내려와 있는 q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최대값은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이 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라고 할 때에는 최소값이 그러면 존재합니까?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실수 전체 범위라고 한다면 내려가고가 될 테니까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을 테고요. 그 대신에 가장 위에 있는 꼭대기 값, 대값이 Q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요렇게 되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저 A라고 하는 애가 뭘 의미한다고 얘기했고, A라는 애는 역할이 모양이라는 애 고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P, Q라는 꼭지점에서 P라는 애가 뭘 결정한다 그랬죠? P가 역할이 뭐예요? P가 축이었죠. X는 P라고 하는 축을 의미한다 라고 하면 그 Q 값은 그럼 이제 뭘 얘기하게 된다고요? 대값 또는 최소값을 의미하게 될 거라고요. 최대값 또는 최소값. A가 0보다 크다면 최소값, A가 0보다 작다면 최대값. 이거를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할 거고, 아래로 볼록하니까 가장 아래 찍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최소값이 존재하겠구나.
그 다음 위로 볼록이라고 한다면 가장 위에 있는 값이 존재하겠구나. 최대값은 있고 최소값은 없구나. 라는 식으로 그래프의 모양을 같이 떠올리면서 이거를 연상시키셔야지만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강조 또 강조하자면 수상 단원이 끝나고 수하를 시작하기 전까지 여기 있는 이 과정에 있는 모든 공식 및 그래프를 그릴 어느 정도 수월하게 그릴 줄 아셔야지 수하, 수원, 수투가 쉬워집니다. 만약에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른다라고 하면은 수투 때 일단은 먼저 험난한 고생을 하게 되실 거고요. 수하에서도 다음 중 뭘 구하여라 그런 거 아무것도 못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위치관계 이런 거 판별식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수하, 수원 다 작살나고요. 전반적으로 모두 다 수상을 계속 또 강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칙연산 배우는 중이라고요. 지금 너네는 숫자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것처럼 식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고등수학을 배우기 위해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서 이걸 피하면 수학을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초등학교 과정을 스킵하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줄 모르는 상태로 중학교 과정이 불가능하듯이 지금 수상 과정을 스킵하는 상태로 수하, 수원, 수투 이런 거 전체가 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공부 좀 하셔야 되고요. 복습 제대로 하시고요. 자, 그럼 최대 최소 중에서 그럼 두 번째 최대 최소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여기 옆에 있는 5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거는 지금 주로 어떤 거에서 나와요? 꼭지점에서 존재하죠. 그죠? 꼭지점 값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이라는 거를 확인해야지만 최대 최소를 확인할 수 있으니 최대 최소 문제에서는 반드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의 모양을 반드시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표준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최대 최소가 나오면 표준형에서 구합니다. 반드시요. 무조건요. 뇌를 잠시 꺼내 놓으셔도 돼요. 뭐라고요? 그러면 5번에 1번 보자마자 자,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고 나와 있는 식을 보자마자 바로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x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2라는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된다고요. 그럼 얘는 지금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최소값이죠. 최소값이 얼마라고요? 2요. 최대값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2번도 y라는 값은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이거든요. 자, 이번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얼마? 1이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최대 최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네. 제가 지금 너네도 얘기했지만 니네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는 이 기본적인 최대 최소 안 나와요. 2022 개정이죠. 2022 개정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중학교 3학년 과정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2015 개정을 배우시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갈 때 2022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알아서 공부하셔야 돼요. 아마 학교에서 알려주실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교과과정상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교재상에서는 최대 최소라는 문제를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니네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최대 최소를 배워야 되는데 니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중학교 때 배워서 올라왔죠가 돼버리죠. 그래서 니네는 배울 학교 자체에서는 이제 배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역량 하에 설명을 아마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바꿔 얘기하면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지 않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다음, 그러면 이번엔 제한된 범위의 최대 최소 보겠습니다. 제한된 범위.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도 결국엔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형태로 바꾸고 고민을 해요? 표준형으로 바꾸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제한된 범위라고 하는 게 x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한다면 그럼 그 모양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프 자체를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 형태로 봤을 때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으로 일단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기준 x는 p라는 애를 기준으로 가장 높고 낮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 알파부터 베타라고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경우를 나누자면 뭐냐면 알파와 베타가 모두 다 이 p라고 하는 요 p라고 하는 그 p라는 값보다 알파와 베타가 모두 다 작을 때 또는 그 알파와 베타가 모두 p보다 클 때 즉 제한된 범위 안에 p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와 마찬가지로 p가 범위에 포함될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지금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라는 이 영역 자체가 내려가기만 하죠. 또는 올라가기만 하죠. 그죠?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는 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증가함수였던 애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감소함수였던 애는 계속 감소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부호가 아래로 내려가던 애가 감소함수가 증가함수로 뒤집어진다거나 혹은 증가함수가 감소함수로 내려가는 구간이 존재해요? 아니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P가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을 때는 결국엔 양 끝값 양 끝값 F 알파를 대입한 값과 베타를 대입한 값이 최대 최소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큰 거, 둘 중에 하나가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P가 범위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피곤하구만.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가는 동안에 감소함수였다가 증가함수가 되는 구간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찍고 올라가는 부분이 생긴다는 이거죠. 맞지? 그치? 그렇게 포함이 될 때는 범위에 포함이 될 때는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구간이 생기거나 혹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구간이 생기는 거죠. 그럼 결국엔 그 값이 최대, 최소가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경계값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즉 다른 곳이라고 하면 어디서?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범위에 포함될 때는 꼭 세 가지를 다
확인해서 얘는 Q예요. 이 셋 중에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라고 구합니다. 그럼 세 번째. 이거를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너네들이 이 그래프와 친해졌다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이차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계속 얘기했지만 좌우 서로 뭐라고 했어요? 대칭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아가들?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봐봐. 지금 이 아래로 볼록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야, 나중에 영상으로 채워놓어도 되잖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한데 그걸 열심히 적고 있으면 어떡하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축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가지고 축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y값은 서로, 즉 함수값은 서로 어떤 값을 가져요? 같은 값을 가지죠. 뭔 말인지 아니? 뭔 말인지 이해돼? 저번에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게 두 근의 평균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요 어떠한 함수값이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면 이 둘은 반드시 같은 거리를 가진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러면 직관적으로 한번 3초 드릴 테니까 3초 안에 한번 풀어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잘 봐봐. 예를 들어 y는 x-1의 제곱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의 범위가 2부터 5까지다. 뭐 집어넣으면 최대, 뭐 집어넣으면 최소야? 바로 나와야 돼. 왜 바로 나와야 되냐면 자, 그래프가 축의 위치가 어디라고? 1이라고. 자, 그럼 얘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라고 한다면 축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값이 점점 어떻게 돼? 커지죠. 봐봐. 여기서 요만큼 떨어진 애가 더 큰 값을 가지냐? 요만큼 떨어진 애가 더 큰 값을 가지냐? 멀리 떨어질수록 큰 값을 가지잖아. 자, 그러면 1이라는 축에서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누가 최대야? 누가 최소야? 이해돼?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만약에 y라는 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로 갈게요. 이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라고 한다면 얘는 최대값이 얼마야? 최소값은 얼마일까? 라고 할 때 지금 봐야 되는 건 뭐야? 축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자, 축의 위치가 어디야? 축의 위치가 어디야? 마이너스 1이죠. 그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여기죠. 이쯤 어딘가죠. 그치? 그럼 그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범위 안에 존재하죠. 그러면 축에 가장 가까울 때는 거리가 얼마일 때야? 0일 때죠. 축에 가장 가까울 때가 최대죠, 이번에는. 축에 가장 멀리 있을 때가 최소가 될 거고요. 그럼 최대값은 뭐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요? 수신호로 얘기하시면 제가 못 알아들어요. 얘는 뭐라고? 그래프 모양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이걸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다고. 지금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먹은 애니까? 위로 볼록한 애니까. 위로 볼록한 애니까 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큰 값을 가질 거고 축에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더 작은 값을 가질 거라고. 그러면 이 축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직접 축일 때. 가장 멀리 있을 때는
축과의 거리가 제일 먼 애가 누구야? 어디야? 4죠, 4. 그럼 그 4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을 가진다고요. 즉,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게 정석 교과서 내용이에요. 정석이 아니라 모든 교과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풀이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두 개를 구해서 그 둘 중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다. 그 다음에 범위 안에 포함이 될 때는 세 개를 구해서 가장 큰 게 최대고 가장 작은 게 최소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교과서 혹은 시중교재 모두 다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고요. 어떻게 보라고요? A가 이걸 두 개를 다 합쳐서 한 번에 얘기하자면 A가 0보다 크면 1대 축에 가까운 값이 최대야, 최소야? 최소. 그 다음에 축에 멀리 있는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가 되죠. 반대로 A가 0보다 작으면 축에 가까운 건 최대가 될 거고요. 그다음 축에 멀리 있는 값이 최소값을 가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훨씬 편하게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6번도 한번 볼게요. 6번도 그래서 제가 이 정석풀이로 한번 보여드리고 이걸 어떻게 까는지를 한번 직관적으로 보자고요. 요 6번까지 하고 나면은 7번, 8번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테니까 6번까지만 하고 넘어가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6번에 1번 식이 어떻게 되냐면 fx라고 하는 식이 자, fx라고 하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랍니다. 범위는 1부터 4까지예요. 자, 정석풀이 하는 대로 한번 가보죠. 자, 먼저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x-2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요. 그 축의 위치 x는 2라는 값은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될 테니까 먼저 뭘 구하고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고 마이너스 2 나오고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고 마이너스 3 나오고 4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온다? 1 나온다. 그럼 그 중에서 최대가 뭐고? 최대가 뭐가 되고 최대가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식으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요 풀이에요. 세 개를 비교하는 거. 자, 그럼 더 완전 빠르게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동일한데요. 축의 위치 x는 2는 어디에 붙어 있냐? 이쪽에 가깝죠. 그죠? 이렇게 써놓는 순간 최대값이 얼마라고? 최대값이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대값은 떨어진 거야, 가까이 있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니까 여기를 보지 마. 그래프, 머릿속에 그래프를 떠올려. 아가들 다시 아래로 볼록할 때 최대값은 축에 가까운 거야, 멀리 있는 거야? 멀리 있는 거야. 그럼 그 멀리 있는 게 누구야? 제일 멀리 있는 게 누구야? 4. 이거야. 그럼 4 집어넣으면은 16 빼기 16 더하기 1이니까 1이네요. 자, 그럼 최소값은요? 축의 위치가 어디니까? 요 사이에 있으니까 이 값이 제일 작은 값을 가지겠네요. 즉,
2라는 값일 때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게 훨씬 더 간단하지 않냐고요. 굳이 애초에 저거 누구냐? 괜히 쓸데없이 구한 거 하나 생기잖아. 예. 이거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빨라요. 그러면 두 번째, 쟤는 어떻게 돼? 2번 같은 경우는 어때? 어떤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1이야 라는 식에서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래. 최대 최소 구하래. 일단 먼저 뭐 하라고? 표준형으로 바꾸라고. 표준형 바꾸시면 식이 어떻게 되는데? x-3의 제곱 플러스 10 나오거든요. 하다 보면 늘어요. 어쨌든 표준형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그 표준형으로 바꾸시게 되면, 그럼 바꾸게 되면은 지금 3의 위치가 어디니까? 여기니까. 얘네들 뭐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대값은 뭐일 때? 위로 볼록이니까. 죄송해요.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이 뭐야? 축에 가까이 있는 1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 축에 멀리 있는 0 집어넣었을 때 값이 나오겠죠. 실제로 넣어보시면 돼요. 1 집어넣으면 얼마? 1 집어넣으면 6 나오고요. 0 집어넣으면 1 나오네요. 그죠? 최대, 최소. 바로 최대, 최소 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을 요 왼쪽 방법으로 쓰는 것보다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오른쪽 방법을 쓰시는 걸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심화 과정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유제 6-2번 같은 경우가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야. 6-2번 한번 볼래? 6-2번에 딱 한번 봐봐라. 축의 위치가 얼마야? 축의 값이 얼마니? x는 2죠. 6-2번 그 문제 보면 x는 2라는 축을 가지잖아. x는 2라는 축은 저 범위 안에 있죠. 아래로 볼록이죠. 최소값이 얼마래요? 1이래요. 뭐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었을 때 1 나온다는 뜻이죠. 바로 꼭지점값 계산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5번 문제 같은 경우에 5-2번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내가 아까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가 아니라 전체 범위라고 했을 때는 최대 또는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는 값이라고? 꼭지점 값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그 5-2번에 x가 1일 때 최대값 5를 갖는다라는 게 결국엔 무슨 말이야? 꼭지점 좌표가 1,5다라고 알려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충분히 응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8번 같은 경우도 그냥 어렵지 않게 갑니다. 지금 결국에는 표준형이라고 바꾸는 것 자체가 왜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꿀까? 아니요.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꾸면 그 값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뭔가 말을 너무 빨리 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자, 만약에 a제곱 더하기 b a제곱이라는 값은 범위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a제곱에다가 q를 더해봐. 그럼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q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그죠? 결국에는 어떤 완전 제곱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값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0일 대로 가정을 놓고 문제를 풀게 되면 그게 최대 최소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8번 봐봐. 8번도 최소값을 구하여라, 최대값을 구하여라 하는 그 문제들 같은 경우에 뭐부터 바꿔버리면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버려. 그러면 x-2의 제곱
더하기 2배의 y-2의 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계산이 들어갈 거고요. 그럼 최소값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거라고요. 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더 커질 테니까. 제일 작은 게 0일 테니까. 그 0일 때를 생각해 본다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7일 테니까. 결국엔 최대 최소 구하는 원리는 이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앞에 음수 부호가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 a제곱 같은 경우는 반드시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지? 그럼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값에다가 이번에도 q를 똑같이 더해준다면 이 값은 똑같이 q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치? 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자, 2번 같은 경우 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0y 마이너스 z제곱 플러스 1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식을 뒤집어서 정리를 해보신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z제곱 플러스 10 10에다 25 더하니까 36 이렇게 되겠네요. 뒤에다가 제가 깨작깨작 쓰는 건 이거 완전 제곱식 넣을 때 필요한 숫자 상수들을 따로 쓴 거고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음수니까 대값이 얼마? 36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냥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8번까지 문제 풀어오는 걸 숙제로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연습 문제는 미리 풀어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자, 숙제는 어디까지요? 자, 알구전은 일단 102페이지까지라고 내놓기는 내주는데 이거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는 좀 미리 풀어주세요. 최대 최소 정도는 미리 풀어주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한 번에 하려다가 또 허덕허덕 거리지 말고. 그 다음에 자, 그린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그린은 아까 얘기했죠? 그린 82페이지까지. 이번에도 문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문제,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 여기 수상에서 나갈 거고요. 나머지 2학년 2학기 거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학년 2학기 거에서 뭘 한다고 했었냐면 고등학교 거 알려드린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경우의 수 시작하시죠. 너 최고점 1학기 거 다 풀었냐? 함수 부분 남았냐? 다 풀었냐? 그치? 근데 윙은 안 풀었었지? 그 윙 지금부터 할까? 아니면 그냥 이거 숙제로 할냐? 어떻게 할냐? 니 어떻게 할냐? 그러니까 네가 이 경우의 수와 확률이라는 거를 다시 보게 되는 건 언제쯤이냐면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할 수하에서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니는 이미 시험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숙제로 이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지금 너한테 좀 더 효과적인 걸 숙제를 내줄까 해서 그거를 지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내신에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윙 꺼내가지고 1차 함수 부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할래? 아니면 알비백을 먼저 하든가. 윙 유형 먼저 좀 채우든가. 자, 여러분, 경우의 수에 대한 거는 근데 일단 같이 좀 봅시다.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일단 아마 여러분들 정의라는 거는 크게 생각을 안 할 테니까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도 뭐 사실 여기는 정의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정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실험이나 관찰을 진행함에 있어. 거기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떠한 실험이나 관찰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그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아니면은 뭐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다라고 하는 게 실험이 될 거고,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몇 명을 조사해봤더니 이런 게 있던데요? 라고 하는 건 이제 관찰이 되겠죠.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했을 때 A 사건,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 라고 하면 그걸 다 쓰는 거고, 수라고 하면 그걸 통틀어서 몇 가지라고 얘기하는 건데, 가끔 선생님들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라고 쓰는 것 자체가 틀린 표현이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면 방법의 수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야, 이 방법이 몇 가지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의 수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수로 물어봤으니까 수로 대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라고 하면 오히려 틀렸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3이라고 단위를 안 써야지만 맞는 선생님들이라고 이렇게 맞는 경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누구는 야, 이거 몇 가지 왜 안 썼어? 해서 그걸로 부부감수 하는 사람도 있었고, 선생님들마다 진짜 멋대로 풀어요. 학교 수업 잘 들으세요. 학교 수업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그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일단 쭉쭉쭉 넘어갈게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거기 뭐단가 크게 두 가지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고 하죠. 주로 어떤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문제를 풀 때에 있어서 A 또는 B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 or 또는이라는 조건들이 나오게 되면,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 두 가지 경우를 서로 더한다라고 얘기하시면 사실은 틀려요. 뭐냐면, 이걸 사실 절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집합이라는 범주가 살짝 필요한데, 살짝 통 필요한데, 어떤 니네 사실 집합이라는 건 예전까지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니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집합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요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A의 영역이 요따시만큼 있고요, B의 영역이 요따시만큼 있다고 한다면, A 또는 B라고 하는 애가 이게 A 또는 B냐, 아니면 이게 A 또는 B냐. 또는이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에만 소속돼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둘 다 동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되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중복되는 거 생기면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m 더하기 n으로 보는데, 그 m 더하기 n이라고 하는 거는 중복되는 게 없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더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 이거 그냥 이 전체 다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m 더하기 n을 더한 다음에 둘이 동시에 겹치는 부분을 빼야 되죠. 이게 일종의 뭐냐면, 여러분들 이 멘트는 까먹으셔도 됩니다. 호함 배제의 원리라고 해서요,
A가 될 가능성을 우리 이렇게 표현할게요. A가 될 가능성과 B가 될 가능성을 다 더했으면 반드시 그 얘를 요걸 이제 기본 오어비라고 하는 거는 열려있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합집합이라고 해요, 보통 표현할 때. 그냥 그것만, 요거까지만 기억하세요. 다른 건 다 안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 A 합집합 B에 대한 개수, 가능성을 확인할 때는 반드시 그냥 두 개를 더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둘이 동시에 겹치는 얘가 A 합 B라고 한다면 이거는 둘 다 동시에 되는 기호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얘는 빼기. 두 개 동시에 빼는 걸 빼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세 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만약에 세 개라고 한다면 세 개를 더하고 두 개끼리 겹치는 걸 빼준 다음에 그다음 다시 세 개가 겹치는 걸 다시 더해요. 이게 포함배제라고 얘기를 해서 다 더하고 다 빼고 다 더하고 다 빼고 라는 식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뭐 여기 N, A, 교 두 개끼리 둘 겹치는 거 둘 겹치는 거 B교, C교 그 다음은 셋 겹치는 건 다시 더하기 교 B, 교 C 그럼 이거 다음엔 뭘까? A, B, C, D 더하고 둘 겹치는 거 뺀 다음에 셋 겹치는 거 더해주고 다음에 넷 겹치는 거 빼주고 라는 식으로 계속 뿔마 하는 식으로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가겠죠. 그렇게 되는 애를 그냥 포함배제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게 M 더하기 N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하라고? 빼기 그 겹치는 걸 걸러내라고요. 그런 문제 안 나오지 않아요? 나와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일 5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이거 너네들 풀 수 있잖아요. 그죠? 3의 배수, 그러니까 100부터 100까지 쓰여져 있는 카드가 있다. 숫자 카드가 있다. 그 숫자 중에 임의의 카드 하나를 집었을 때 그 카드가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하는데? 3의 배수 다 센 다음에 5의 배수 다 세고 공배수를 빼잖아요. 두 번 셌다고 공배수 뺐잖아요. 그 빼는 이유 자체가 얘라고요. 3의 배수 더하기 5의 배수 빼기 15의 배수라는 식으로 더했으면 그 겹치는 거 빼야 된다고요. 그래서 합의 법칙을요 그냥 단순 더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기호로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이것만 알려드렸습니다. 합집합, 교집합에 대해서. 이해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A와 AND예요. 제가 숫자로서, 그러니까 문자로 표현할 때는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시에 사건이 발생할 때라고 나와 있는데 그 동시에라고 하는 게 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동시에라는 말이 뭐라고 착각할 수 있냐면 야 그러면 그게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바바바바박 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게 꼭 동시에냐? 그 동시에라는 거의 정의가 뭐야? 수학적으로서 정의할 때는 뭐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동시에 발생한다고 해. 근데 그게 정말 단순하게 동시에라고만 가지고 있으면 가끔 헷갈려 할 수도 있다고. 예를 들면 A에서 B 도시를 갔다가 B에서 C 도시를 간다. A에서 B를 거쳐 C를 가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이게 동시에 발생하는 거냐? 내가 막 분신술 써가지고 A와 B에서 동시에 출발하는 거야? 그런 의미야? 근데 왜 곱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번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면은 그 프로세스라는 덩어리 안에서 뭐든지가 그게 연속적이든 동시에 발생하든 뭐든가 걔네들이 프로세스가 다 같이 일어날 때 예를 들면 A에서 B를 거쳐 C를 가는 건 A에서 B를 가는 프로세스와 B에서 C로 가는 프로세스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죠? 작업이 요 작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동시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AND, 그냥 연속적으로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할 때 얘는
둘이 곱하면 됩니다. 얘랑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얘는 조금 다른 얘기로 요거는 좀 지울게요. 얘랑 위에 있는 거랑 조금 다른 얘기라서 지웠고요. 동시에 발생한다고 하는 게 심지어 저 교집합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서 조금 얘기가 다르다 보니까 지웠습니다. 그래서 172페이지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진행이 됐다면 그러면 이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이제 주로 뭘 쓰냐면 경우를 나누어 풀거나 경우를 나누어서 그 경우의 수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됩니다. 나눈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A, B, D, C라고 한다면 A에서 B를 거쳐 D로 가는 방법이랑 A에서 C를 거쳐 D로 가는 방법이랑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아니죠. 이렇게 반 잘라서 B를 거쳐 가는 경우와 C를 거쳐 가는 경우로 나눠지겠죠. 그렇게 경우를 나누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더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경우를 나눠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 경우를 나누어서 푼다라고 하는 거에서 대부분 여기서 활용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곱의 법칙 응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 그 174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에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유타율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할 때, 그 다음에 대표를 뽑을 때. 그럼 그것들은 결국엔 따지고 보면 뭐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죠?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울 거야. 그럼 자, 여기 몇 칸이 있는데? 3칸이 있는데 이 3칸에 첫째 칸엔 몇 명, 두 번째 칸엔 몇 명, 세 번째 칸엔 몇 명 이런 식으로 숫자적으로 안 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거잖아. 그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그래서 큰 카테고리로 줄 세우기와 그와 다르게 대표 뽑기가 나오게 될 텐데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걸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 고등학교에 대한 걸 잠깐 가볍게 언급을 하자면 줄 세우기라는 거는 한자로 그럴싸하게 표현하자면 순서대로 나열한다라고 해서 순열이라 하고요. 그 순열의 영어는 P, 퍼, 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퍼뮤테이션의 앞 글자를 따서 n개 중에서 3개, 그러니까 r개를 나열한다라는 말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npr라고 표현해요. 주의해, 조심하세요. 5개 중에 3개라고 하면은 어떤 놈이 이딴 식으로 쓰던데 비상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글씨 크기 달라요. 정확하게 달라요. 이게 작게 밑에 2개를 깔아주는 겁니다. 그럼 OP3이랑 NPR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곱해서 총 몇 개가 될 때까지? R개가 될 때까지 곱해주는 걸 NPR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OP3이라고 하면 식이 뭐라고요? 5부터 몇 개? 3개 순서대로 곱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6P2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6에서부터 순서대로 2개 곱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얘는 뭐예요? 543, 60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열의 수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만약에 내가 그러면 얘를 n개 중에서 n개를 뽑는다 라고 하면은
이 식은 뭐가 되냐면 n-1, n-1, n-3 다다다다다 2, 1까지 다 곱해서 총 n개가 나와야지만 이건 n부터 n까지 곱한 수가 된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는 느낌표가 아니라 뭐라고 읽냐면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생기는 건 어떻게 읽는다고요? 3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3 팩토리얼라고 읽는 게 맞다고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n 팩토리얼이다 라고 읽으면 되는 거고요. 요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두 가지만 쓸 줄 알면 돼요. 원래 이거보다 더 있는데 더 안 할게요. 간단하게 요거만 기억하세요. 이거는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네. 하나만 더 하자면, 그래서 그 NPR이라고 하는 애를 잠깐 바꿔서 표현하자면, NPR이라고 하는 애를 N 팩토리얼, 즉 N부터 1까지 다 곱한 거를 뒤에 N-R, N-R-1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곱한 애들이 사라져 있잖아요. 얘를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다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R에다 0 집어넣어 볼래? R에다 0 집어넣으면 뭐야? NP0이죠. NP0은 얼마 그게? N팩분의 N팩이니까 얼마가 나와요? 1 나오죠? 자, 그럼 두 번째, 야, 그럼 혹시 문제점 하나 찾으신 분 있으세요? R 대신에 N 집어넣어 보실래요? 그럼 무슨 식 나와요? 0팩분의 N팩이 나와요. 0팩분의 N팩이 N팩이 돼야 돼요. 결국엔 무슨 말이야? 0팩토리얼이라는 거는 1이라고 정의합니다. 약속이에요. 요 정도까지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이거 순위할 끝입니다. 이거 가지고 써먹으시면 생각보다 식이 좀 간단해져요. 식이 복잡하지가 않아서.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작년까지 2학년 2학기, 36에서 2학년 2학기 때 확률 통계 나올 때 선행 갖고 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이거 P 써서 식 쓴 거 서술형에서 정답 인정해줬거든요. 수 하에서 나오는 건데 P랑 C 막 이용해서 막 얘기했는데 니네 정답 인정해줬어요. 저희 학교 웃기는 건 잘. 아니요, 우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흠잡지도 않았어요. 사실 교과 과정 외의 범위잖아요. 그래서 그거 쓰면 원래 틀렸다고 표현하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에. 조금이라도 위에서 갖고 내려오면 그 부분 다 감점이에요. 얘네 같은 경우엔 쟤네도 살짝 그런 낌새가 있죠. 한강하고 그 장자는 좀 그런 게 심한데 니네도 작년까지는 그게 되게 유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이상하게 꼬투리 잡아갖고 점수 까인 애들이 많더라. 자, 대표 뽑기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순서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순서가 없는다는 게 뭐냐면 5명 중에 3명을 내 손에 이렇게 쥐고 있어봐. 그럼 3명을 뽑을 때 내가 순서대로 자 봐봐요. 동아랑 가연이랑 내가 다현이를 셋을 뽑았어. 이렇게 순서대로 셋을 뽑았어.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가윤이랑 다현이랑 그 다음에 이제 동아를 뽑았어. 지금 방금 전에 내가 다른 경우냐? 그럼 그렇게 겹치는 애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요렇게 순서대로 뽑건 저렇게 순서대로 뽑건 뽑아서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순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럼 겹치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 중복되는 경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빼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겹치는 거. 자, 그럼 그 대표 뽑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등과정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조합이라고 배웁니다. 조합. 스까스까. 영어로 뭐라 할까요? 피자 이름 중에서 조합과 관련된 이름이 하나 있는데 적당히 제일 무난하게 스까스까 돼 있는 컨비네이션.
콤비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번에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만 해요. 나열하지 않고 손에 쥐고 있어. 그럼 그거는 어떻게 표현한다? 얘는 NCR이라고 표현합니다. NCR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뽑아서 나열하는 거보다 뭐야? 나열하게 될 때랑 다르게 겹치는 게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NPR이라는 애를 R 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겹치는 것만큼.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런 거 배우셨을걸요? 대표 뽑기 할 때 2명 뽑으면 얼마로 나눠주고 2로 나눠주고 3명을 뽑을 때는 얼마로 나눠주고 6으로 나눠주고 막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이거 다른 학원에서 배워오신 분들 중에서 가끔 그런 사람들도 있다. 4명으로 나누는 걸 4명을 뽑으면 얼마? 24분의 1이요. 왜? 그렇게 알려줬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왜 그래요?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4명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6명 중에서 4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뭐 6C4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6, 5, 4, 3이라고 하는 6P4에서 4, 3, 2, 1로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24분의 1이라는 걸로 나눠주는 거라고. 그래서 식을 자체를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여기다가 써먹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얘는 n 팩토리얼이라는 애를 n-r 팩토리얼과 r 팩토리얼로 나눠준 애거든요. 그래서 얘랑 같아요. 더 할 필요 없고 딱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명칭이고요. 그럼 순열이랑 조합이랑 차이는 뭐냐면 진짜 나는 직관적으로 딱 한마디로 그래서 얘네들의 정확한 차이는 뭐예요? 라고 한다면 순서의 선택권을 내가 가지는가 아니면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가에 따라서 조합이냐 순열이냐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즉 줄 세우기냐 대표 뽑기냐가 달라지는 거는 딱 하나예요. 그 순서를 내가 정할 수 있냐 없냐. 예를 들면 봐봐. 자, 이 중에서 우리 지금 우리 7명 중에서 4명을 뽑을 거야. 그래서 줄 세울 거야 라고 하면 이거 줄 세우기야 대표 뽑기야? 줄 세우기죠. 근데 여기서 잘 들어봐. 내가 여기서 4명을 뽑을 건데 4명 뽑으면 가나다 순서대로 세울 거야. 그럼 이건 순서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순서가 이미 정해진 상황이야? 순서가 정해진 상황이죠. 순서를 정했다라는 건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순서를 정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줄 세우기예요? 대표 뽑기예요? 대표 뽑기예요. 순서를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가나다 순서대로 정해진 순서대로 그대로 뽑는 순간 4명 넌 여기, 이렇게 앉으면 되겠네? 라고 내가 정하지 않아도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 그런 경우엔 뭐가 되는 거예요? 대표 뽑기가 되는 거예요.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수하 과정에 있는 난이도의 문제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중학교 거에서 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아마 다음 시간에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니네 이거 다 풀면 너무 과한가? 자, 그러면 934번부터 (183페이지까지는) 풉시다. 이거 한 50문제, 60문제 정도 되는데 그 앞에 있는 거 좀 쉬운 것도 있고 해서 2학년 2학기 거 센을 183페이지까지 풀어주십시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